안녕하십니까. 작업형 이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SPSS의 개요하고 통계 분석의 기본 요약을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SPSS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SPSS라는 것은 1번과 2번 보시면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고요. 오른쪽에 이제 영문이 적혀 있는데 Social Sciences, 즉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패키지다 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자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시험의 작업형에서 바로 이 통계 패키지 SPSS를 사용을 하고요. 어떤 형식이냐면 텍스트 파일을 이 통계 패키지 SPSS로 불러와서 분석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3, 4, 5번의 내용은 우리가 평가판, 즉 이제 체험판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3번 보시면 이 평가판, 체험판 다운로드를 왜 받아서 사용하느냐? SPSS 자체가 굉장히 구매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용상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평가판, 즉 체험판을 어디에선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 이 내용이 이제 4번에 나오는데요. 다음에 두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한국 IBM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국 IBM 여기를 우선적으로 수험생분들이 선택해서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듯 합니다.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번 보시면 사용 기간과 버전이 다를 수 있다. 즉 IBM과 데이터 솔루션 이 두 곳에서 받은 평가판, 즉 체험판이 사용 기간이나 버전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세부 메뉴의 형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큰 기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 각각의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계정 생성, 이메일 인증 이런 등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 있고요. 조금씩 IBM과 데이터 솔루션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운로드를 받기 전에 자신의 컴퓨터 OS 그리고 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MS 윈도우, 맥 또는 32비트냐 64비트냐 등등등에 관한 사항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IBM과 데이터 솔루션의 사용기간이 같을 때도 있고 한쪽이 좀 더 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의 기간들이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같은 컴퓨터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시간 관리를 염두에 둔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평가판,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전반적인 개요를 익히고 전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학습이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관리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SPSS의 기본 화면을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간단히 그냥 체킹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SPSS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 보기 화면,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 보기.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예를 우리가 보겠지만 각각의 여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수들이 이렇게 쭉 해당 데이터와 함께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변수 보기라는 화면이 보일 텐데요.
변수 보기 화면은 그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뭐 이름, 유형, 뭐 레이블, 값, 결측값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표시가 되는,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진 그런 변수 보기 창입니다. 뒤에 우리가 이론을 같이 연습을 하고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이제 이 기능을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력 결과가 표시되는 출력 결과 창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석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뭐 집단 통계량이 어떻고 독립표본 검정의 분석 결과가 어떻고 이렇게 이 창이 나타나서 여기 분석 결과가 표시가 되는 그런 창입니다. 예, 다음 통계 분석의 기본적 내용 요약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업형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그 통계 분석의 기법들에 의해서 답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통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1차 필기학습을 통해서 알고 계실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걸 간략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주요 분석 방법 그리고 가설 설정에 관한 건데, 가설 설정은 양측 검정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주로 대부분이 이 양측 검정이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양측 검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있으면 얘들이 같지 않다라는 비방향적 가설입니다. 방향적 가설이란 어떤 거죠?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B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방향적 가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양측 검정을 기준으로 가설 설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설명에 있어서 가설을 설정을 할 때 원문자 1번은 귀무가설이고요. 2번은 대립가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무가설은 잘 아시다시피 같다,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의 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죠.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의 가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표본 T검정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일 집단 평균 검정, 즉 집단이 한 개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의 평균이 10으로 알려져 있다, 즉 모집단의 평균이 10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이 기존의 보편적인 이 입장이 바로 귀무가설로 설정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여기서 뮤는 10이다라고 할 때 이 10은 바로 뮤제로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뮤제로라는 귀무가설로 설정된 모집단 평균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연구자가 이건 10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표본을 뽑아서 이걸 검증을 하는, 이것이 바로 단일 집단의 평균 검정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은 10이다, 즉 뮤는 뮤제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은 10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겠죠. 따라서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독립표본 T입니다. 이거는 1표본 검정과는 다르게 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 두 개는 서로 독립적인 거고요. 그랬을 때 차이 검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A라는 집단에서의 값하고 B라는 집단에서의 값, 그런데 A와 B는 서로 독립적인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느냐
같다라는 입장이 바로 뮤1과 뮤2가 같다라는 귀무가설이고요. 이 값이 다르다라는 것이 뮤1과 뮤2가 다르다라는 대립가설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대응 표본 T 검정인데요. 독립 표본 T는 독립적인 집단 두 개였지만 여기는 사실상 집단이 하나이고요. 그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수험생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이 프로그램의 효과 이걸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기 전의 값이 있을 거고요. 테스트 값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은 후의 테스트 값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때 이 전과 후의 값은 모두 다 이 수험생의 값입니다. 즉 모집단이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전후의 값이에요. 따라서 독립적인 두 개의 집단에서 나온 값이 아니고 짝을 이룬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차이가 즉 여기서는 D라고 표시를 하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입장. D는 0이라는 게 귀무가설이고 D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이때 이 D는 뮤 D라는 걸로도 표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입니다. 이거는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 분석인데요. 범주형 변수라는 것은 명목 척도나 이런 척도로 측정된 변수죠. 즉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다. 성별과 뭐 색상, 선호하는 색상이라든지 둘 다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겠죠. 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성별에 따라 뭐 선호하는 색상이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성별을 A, 색상을 B라는 변수로 표시를 했을 때 귀무가설은 어떻게 설정이 되겠습니까? A와 B는 연관성이 없다. 또는 A와 B 간에 연관성이 없다. 또는 A에 따라 B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대립가설은 A와 B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죠. 또는 A와 B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입장. 또는 A에 따라 B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자, 이때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독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론 배치 분산 분석입니다.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3개 이상 집단들의 평균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광고를 4가지,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광고 3가지 A, B, C를 각각 보여줬을 때 각각 이제 서로 다른 집단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 이들의 선호도를 측정을 하면 그 선호도의 평균값이 다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변수는 즉 독립 변수는 광고라는 거 하나지만 집단이 A, B, C 이렇게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귀무가설은 뮤1과 뮤2와 뮤3 즉 뮤A 두 번째는 뮤B 세 번째는 뮤C라고 하면 광고 A를 본 거하고 B를 본 거하고 C를 본 거하고 이 각각의 평균이 같다,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겠죠. 집단의 수가 K인 경우에 뮤1은 뮤2는 뮤K까지 다 똑같다라고 기호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대립가설은요. 모든 뮤가 즉 뮤A, 뮤B,
뮤C가 모두 같지는 않다. 최소한 A하고 B 간에 다르든지 아니면 B와 C 간에 다르든지 어떤 두 개의 평균값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상관 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이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이 귀무가설이고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고요. 그 옆에 기호로 이렇게 로는 0이다라는 거, 이게 모집단의 상관계수입니다. 로는 0이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로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회귀분석입니다. 이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즉 함수관계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 단순회귀 분석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단순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한 개가 있는 것이고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즉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귀식을 써보면 단순회귀 분석은 y는 베타 제로, 이거는 절편이죠. y의 절편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x 앞에 붙은 베타 1이라는 회귀계수는 독립변수 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베타 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x가 0일 때 y값이라는 절편을 의미를 하죠. 자, 이때 이 단순 회귀 분석의 회귀 모형, 즉 요 회귀식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어떻게 하느냐? 귀무가설은 회귀 모형, 즉 회귀식은 유의하지 않다 하고 이때 우리가 기울기라고 해놓은 베타 1이 0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x, y라는 축을 이렇게 그릴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x가 아무리 증가해도 y는 계속 같은 값이다. 이 기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다. 즉 x와 y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이 바로 회귀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입장이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겠습니까? x, y가 있으면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죠. 유의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즉 회귀 모형, 회귀식은 유의하다. 베타 1이라는 기울기가 0이 아니다 라고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회귀식에서는 회귀식 전체의 유의성 검정을 하고 x 앞에 붙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봤던 베타 1, 여기에서도 유의성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계수 베타 1의 유의성 검정 위와 똑같습니다. 회귀계수 즉 x 앞에 붙은 베타 1은 유의하지 않다. 베타 1은 0이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유의하다. 베타 1은 0이 아니다 라고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독립변수 계수의 유의성 검정의 설정 내용하고 회귀 모형,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 설정 내용이 같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회귀식 전체라고 해봐야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베타 1 x라는 이 독립변수 계수의 유의성 검정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어서 다중회귀 분석, 즉 독립변수의 수가 k인 경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회기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라고 해보겠습니다.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1 플러스 베타2 x2 플러스 베타3 x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회기모형, 즉 회기식 전체 유의성 검정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회기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는 x1 앞에 붙은 베타1, x2 앞에 붙은 베타2, x3 앞에 붙은 베타3 이 각각의 기울기가 모두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1, 베타2, 베타k까지 0이다. 이것이 바로 회기모형은 유의하지 않다라는 귀무가설의 입장인 거고, 그렇지 않다. 이 베타1, 베타2, 베타3 중에 적어도 하나의 베타는 0이 아니다. 그래서 회기모형, 즉 회기식은 유의하다. 이것이 대립가설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독립변수 개수의 유의성 검정인데 이거는 지금 x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베타1에 대해서 검정, 베타2에 대해서 검정, 베타3에 대해서 검정 이렇게 각각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식에는 제가 베타 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베타1에 대해서 회기계수는 유의하지 않다. 즉 베타1은 0이다 라고 귀무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회기계수는 유의하다. 즉 베타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베타3에 가서는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베타3는 0이다. 이게 귀무가설이고 베타3는 0이 아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서 유의성을 검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설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지금 뮤1, 뮤는 뮤제로, 뮤는 뮤제로가 아니다. 뮤1은 뮤2와 같다. 뮤1은 뮤2와 다르다. 또는 뮤1, 뮤2, 뮤k까지 다 모두 다 동일하다. 로는 0이다. 로는 0이 아니다. 베타1은 0이다. 베타1은 0이 아니다. 베타1부터 베타k까지 모두 0이다. 적어도 하나의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즉 쉽게 말씀드려서 기호로 표시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설정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기호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요구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기호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때는 이처럼 A와 B 간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식의 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기호까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호들을 익혀두셨다가 잘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전반적인 기호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 즉 가설 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SPSS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표에 유의 확률, 즉 P-밸류라고 부르는 값이 나타납니다. 이 P 값을 그 검정의 유의 수준,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부르는 거, 이 유의 수준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즉 P값과 알파를 비교했을 때 이들이 같거나 P가 알파보다 작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의 해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 즉 P값이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석을 통계적으로 비유의하다 또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척도. SPSS에서는 측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또는 순서척도, 등간척도 또는 간격척도, 비율척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목척도는 측정을 상호 배타적 범주로 구분하고 수치를 부여를 하는데 그 수치가 계량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시로 제가 성별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남자라는 범주, 여자라는 범주, 상호 배타적 범주죠. 그랬는데 남자의 1, 여자의 2, 이런 식으로 계량적 의미가 없는 수치를 부여한 것, 이것이 명목척도고요. 서열척도 또는 순서척도라고 부르는 것은 명목척도의 속성에 서열성이 플러스된 것이죠. 단 등간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등수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1등은 1, 2등은 2, 3등은 3 이렇게 수치를 부여를 했을 때 이거는 1등, 2등, 3등이라는 상호 배타적 범주를 구분하는 의미의 그런 계량적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각각 1, 2, 3이라는 것이 순서의 정보, 즉 서열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들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라는 등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간성은 어디에서 성립을 하느냐? 등간 또는 간격척도라고 부르는 여기에서 성립을 하게 돼요. 이때 서열척도의 속성에 더해서 등간성이 성립을 하는데 단 절대 영점은 없죠. 예시가 이제 온도를 가장 잘 들고 있는데요. 등간척도의 예시로 온도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0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0도와 1도, 1도와 2도, 2도와 3도 이것들이 이 간격들이 다 모두 등간성을 가지죠. 단 절대 영점은 없다란 얘기는 이 온도가 0이라는 것이 온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온도계 상에서의 0을 의미할 뿐이죠. 자, 절대 영점은 어느 수준에서 성립을 하느냐 하면 비율척도에서 절대 영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숫자들, 소득,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0이다라고 하면 정말로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절대 영점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SPSS에서는 명목척도, 얘를 명목형이라고 하고요. 서열척도를 순서형, 그리고 등간과 비율을 합해서 척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SPSS 개요 그리고 통계분석 기본 요약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